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정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색채와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저희는 색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색의 효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지각 효과와 감성적, 도서적 효과, 그리고 연상과 상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색의 시지각 효과에서는 저희가 색의 지각론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과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더 배웠었습니다. 많이 반복이 되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리마인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색의 시지각 효과, 색수능이 있었습니다. 명수능, 암수능. 그리고 그 수능에 따라서 늘 색채가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색채라고 느끼는 색채 항상성 또는 색채 항상성, 프리킨 현상에 대해서 배웠죠.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변할 때 박명시에서 푸른 색깔들을 잘 느끼게 되는 것, 사라지는 순서가 있었죠. 빨간, 노초, 파란보 이런 순서대로 색깔을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이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눈에 잘 띄는 그런 현상, 프리킨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금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림자가 광원의 반대 색깔로 느껴지는 그런 세금 현상, 그리고 헬슨 저드 효과도 배웠었죠.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색이 배경색보다 밝을 경우에는 광원과 동일한 색상으로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색상이 주위 배경색보다 어두울 경우에는 광원의 반대 색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헬슨 저드 효과였죠. 베젤트 브루크 형상, 명도가 밝아질수록 색상의 느낌이 바뀌어지는 것. 에븐 효과는 네, 채도가 바뀌면서 색상의 느낌이 틀려지는 그런 것이었고요. 색채의 주관성, 페어너 효과,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어떤 대상물이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유채색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베남의 팩이라고 했죠. 베남스 코마, 베남스 탑. 그리고 동화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폼 베젤트 현상이라고 하죠. 주변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깔이 주변색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 동화 현상이었고요. 동시 대비, 색상, 명도, 채도, 보색, 한남, 면적, 연변 여러 가지 대비가 있었죠. 그리고 개시 대비, 동시 대비가 동시간대, 같은 시간대, 같은 색깔을 대어놓고 비교하는 반면에 개시 대비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색상을 대비해서 보는 그런 현상이었죠. 개시 대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잔상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개시 대비였죠. 그래서 잔상에는 원래의 색상 그대로 잔상이 남는 정의 잔상 혹은 양의 잔상이 있었고, 양성 잔상이 있었고, 반대 색상으로 남는 부의 잔상 혹은 음성 잔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심리보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물리보색,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반사된 물체의 색 말고 흡수가 된 색의 합, 그것이 이제 물리보색이었고, 심리보색은 그렇습니다. 잔상으로 남는 반대 색상, 그것이 심리보색이었죠. 헤르만 격자, 허만 도트라고도 하고 허만 그리드라고도 하죠. 허만, 도트는 점이라는 뜻이고, 헤르만이나 허만이나 같은 사람, 발음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르만 격자나 하만 그리드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드, 격자라는 뜻이죠. 헤르만을 하만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만 그리드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격자나 허만 도트나 하만 그리드나 다 똑같은 말이고, 어떤 잔상과 대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격자상의 점들, 그것이 이제 헤르만 격자가 되겠죠. 그리고 마흐밴드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색상과 A라는 색상과 B라는 색상이 있을 때 A라는 색상에서 B라는 색상으로 넘어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면은 A와 접하는 부분 그리고 B와 접하는 부분의 그라데이션에서는 라인과 같은 선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마치 하드 카피, 양장본의 책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양쪽에 선이 생기는 것이 이제 마흐밴드였죠. 그리고 면적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인성, 면시성, 유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그리고 거리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네, 진출되는 색, 후퇴되는 색, 그리고 팽창되는 색, 좀 더 널리 퍼지는 속성의 색깔, 그리고 속촉되는 성격을 가진 그런 색깔들, 이런 것을 통해서 부피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색의 감성적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성적 효과, 색의 시지각 효과에서 거리감과 부피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시인성과 유목성 역시 어떤 감성적 효과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색의 감성적 효과는 색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 그쵸? 그래서 끝에 대부분 감자가 붙습니다. 거리감, 부피감, 온도감, 중량감, 음감, 강약감, 경험감, 속도감, 시간감이죠. 시간감, 시간이 흐르는 느낌, 그리고 공감각. 분명히 색이 지닌 것은 시각적 정보인데 이런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의 다른 감각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색의 공감각이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핑크, 흰색, 검정색의 연상. 그리고 이 색이 상징하는 바. 그쵸? 구상적 연상, 추상적 연상.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었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 8주차 첫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가 배웠던 세계의 연상, 그리고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품 정보로서 세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회문화정보로서 세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국제언어로서의 세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심리를 활용. 이 색채 심리를 활용을 하는데, 이 색채 심리 활용이라는 것은 색채 심리,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반응들, 그리고 정서적 반응들을 통해서 어떤 대상물에 대한 특성, 감정,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러한 색채 심리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로서 색채가 가진 심리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회,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런 색채가 가진 그런 심리적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 랭귀지로서 이 색채가 가진 특성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색채 심리를 제품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색채가 지닌 인지적 효과, 그리고 심리를 제품의 종류나 특성, 개성 등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정보로서의 색, 첫 번째로서 제품에 대한 속성, 이 제품이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이다 라는 것을 색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속성, 특성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이 색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 갖고 나온 이미지가 있는데요. 크런키 비스켓 케이스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주황색, 노란색의 약간 오돌도돌한 그런 재질감이 살아있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약간 뭐 초콜릿 맛이 나는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을 이 패키지에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런 붉으스레한 파스텔 톤으로 넘어가는 이런 색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런키 과자인데 이 컬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과일 중에서도 딸기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품이 가진 특성을 색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밑에 보면은 바나나 우유라든가 뭐 바이오후르츠라고 하는 이 말랑말랑한 캔디 제품의 패키지도 예로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 패키지를 보면은 이게 어떤 맛이 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바나나 맛 우유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바나나 껍질, 바나나를 연상할 수 있는 그 노란색을 통해서 바나나 맛이 나겠구나. 그 옆에 있는 이 분홍색은 그럼 무엇일까요? 딸기의 붉은색, 그 딸기를 우유랑 섞거나 아니면은 딸기를 갈면은 이런 컬러가 나타나겠죠. 적당하게 붉으스레한 그런 분홍빛의 그런 컬러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컬러 정보를 통해서 이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 어떤 맛이 날 것인지, 또 어떤 질감이 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통해서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제품 정보로서의 색의 첫 번째 그런 속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제품 정보로서의 색. 이 제품에 쓰인 색은 어떠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색을 통해서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트북이 보면 대부분 검정색이 많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 실버 계통, 은색, 메탈릭한
그런 케이스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제품들 가운데 파란색 혹은 빨간색, 노란색과 같은 다른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아마도 눈에 확 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컬러가 그 제품의 어떤 디자인적인 강한 속성, 특성으로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특성이 그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게 하는, 즉 차별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또 밑에 제가 가지고 나온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뭔가요? 네, 데이트를 쳤던 모토로라의 레이저 시리즈입니다. 모토로라가 스타텍 이후에 별다른 히트를 친 제품들이 없어서 회사가 이동통신기기, 무선기기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슬림하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컬러 캐릭터를 가진 제품을 선보였죠. 바로 이 모토로라 레이저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핑크 레이저, 당시에 여성분들한테 이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었습니다. 꼭 갖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었죠. 이 핑크빛의 모토로라 레이저가. 그리고 라임 컬러의 이 레이저, 이것도 역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컬러로 대유행을 했었던 핸드폰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컬러의 부여를 통해서, 물론 슬림하다는 특성과 함께 이런 독특한 컬러를 부여함으로써 이 모토로라 레이저 제품군이 굉장한 히트를 쳤었고, 다시 모토로라가 이동통신기기 부분에서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처럼 컬러는 적절하게 그 소비자 대상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유니크하게 제품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면 그 제품을 히트시키고 그 회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차별화 요소로서 색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품 정보로서의 색의 두 번째 속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 봅시다. 제품 정보로서의 색. 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자주 쓰는 기능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색을 통해서. 제가 준 이 이미지에서도 이 리모컨에 네, 이 빨간색 부분 있죠. 분명히 이 부분은 녹화와 관련된 그런 버튼일 겁니다. 어떤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 이미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무심코 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매체에 있던 정보가 지워지면서 새로운 기록을 그 매체에 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기록이 중요한 것일 경우엔 그런 기록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와 위험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컬러를 통해서.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전원 버튼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게 해서, 저도 이제 집에 도착하면 먼저 TV 리모컨부터 찾아서 TV 전원을 켜는데, 이때 뭐 리모컨을 찾는 이유가 당연히 그 리모컨과 관계된 전자제품을 켜기 위해서 찾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리모컨을 보면은 전원을 넣는 부분은 다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리모컨의 경우에는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야광 비슷한 그런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은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능들, 역시 색을 통해서 기능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기능, 색을 통해서 사용에 주의를 하게, 그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도 역시 다른 색을 통해서 찾기 쉽게, 그리고 작동하기 쉽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예로 갖고 나온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먼저 위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네, 저희 1주차 시간에 봤던 그림이죠. 자, 여기 AV 잭이 있습니다. 보면은 AV 잭에는 컬러가 다 있죠.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음성과 관련된 게
붉은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색과 똑같은 그런 꼭지에다가 이 책을 끼워 넣기만 하면 이상 없이 영상을 보고 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컬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제 자리에 이런 잭들을 끼기는 컬러가 표시된 것만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예를 이 컴퓨터의 마우스와 키보드 잭에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486 컴퓨터를 쓰던 시절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키보드와 마우스에 컬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키보드의 잭도 그냥 키보드 컬러와 동일한 희끄무리한 색이죠. 미색 같은 그런 컬러였고, 마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희끄무리한 미색 비슷한 그런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본체의 표시는 음각으로, 대부분 컴퓨터가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그마한 후레쉬를 어디서 찾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라이트를 켜든지 해가지고 어느 쪽에 마우스를 꽂고 어느 쪽에 키보드를 꽂아야 될지 그 불을 켜가지고 그 음각이 된 그 표시를 겨우겨우 읽어내서 꽂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네, 대부분의 컴퓨터에 키보드와 마우스 꽂는 자리에 컬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꽂는 곳엔 청록색이, 그리고 키보드 꽂는 곳엔 대부분 이렇게 보라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우스도 키보드도 그 잭에 그런 동일한 컬러가 칠해져 있고요. 컬러만 맞춰서 끼우면은 이상 없이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제품 정보로서의 색은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 정보로서의 색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사회, 문화 정보로서 이 색채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색채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무언가 상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같은 경우 동양 문화권이나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컬러로 활용되어 왔고요. 중국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컬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태양의 에너지죠. 생명력, 그리고 진실함을 상징하는 그런 컬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녹색은 어떤가요? 녹색은 봄과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런 추운 북유럽, 그린란드도 사실은 그린을 찾아보기 참 힘든 곳인데,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곳은 정말 푸르고 자연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북유럽 자연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는 녹색 인간의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린맨의 신화로서 이런 영혼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이런 녹색을 통해서 상징을 했다고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이 열악한 이 아랍권, 중동이죠. 여기서는 예언자의 망토의 색이 그린, 녹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망을 상징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하죠. 파란색은 어떤가요? 파란색은 관조의 컬러죠.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를 통해서 평화, 진실, 협동을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파란색은 하나님,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그런 컬러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헌데 이러한 상징은 문화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의 상이성, 서로 다른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색의 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순결하고 척초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헌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동양권에서는 이 흰색이 죽음, 그리고 죽음의 애도를 의미하는 그런 컬러로도 활용이 되었었죠. 노란색을 봅시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왕권, 아주 충만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데에서 아마 힘, 그리고 황금, 골드 그런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왕권, 신권 이런 어떤 권위와 힘, 에너제틱한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런 상징을 가진 색이죠. 반면에 이 서양에서는 겁쟁이나 배신자를 나타내는 컬러로서 노란색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노란색 설명드리면서 제가 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수탉, 예, 루스터죠. 그리고 암탉, 헨입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치킨이죠. 자, 생각해봅시다. 암탉, 수탉, 그리고 암탉도 아니고 수탉도 아니고 뭐가 뭔지도 모를 치킨이 있는 거죠. 저 병아리가 있는 겁니다. 병아리는 무슨 색? 노란색입니다. 병아리 어떤가요? 금방 겁먹고 도망 다니죠. 그쵸? 좀만 무슨 일 있어도. 그리고 갑자기 뭐 놀라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얘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연약한 모습에서 병아리, 노란색 병아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겁쟁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변절되는 그런 의미, 배신자의 의미가 유추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의 그 에너제틱하고 그런 황금을 의미하는 이런 왕권, 신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반면에 약하고 겁이 많고 이런 모습을 또한 노란색이 상징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상징하는 그런 데도 쓰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스포츠에도 컬러가 쓰이죠. 그렇죠? 저희 월드컵 때 붉은색 물결을 이뤘었죠. 경기장, 시청 앞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였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에서의 색은 팀의 구별과 함께 그 팀을 응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전달하는 정보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색이 지역이나 그 해당 팀의 기업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소속되는 팀, 내가 소속된 기업 이런 것을 나의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소속감으로부터 파생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나와 같은 팀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쓰이는 색, 어떤 역할을 했었죠? 네.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전에 살펴보았던 스페인의 투 기억나시나요? 소가 돌진하던 그 망토의 색, 그 천의 색, 붉은색이었죠. 그리고 그 펜스 기억나시나요? 펜스 역시 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자, 투장의 소는 색을 구별한다,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천의 색이 붉은색인 이유는 소를 흥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중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붉은색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에서의 색은 팀을 구별하고 응원하는 팀에 대한 정보 체계로서 작용을 함으로써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간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했었죠. 자, 색채 심리의 활용에 큰 분류 마지막 국제 언어로서의 색이 있습니다. 색채가 가진 보편적인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비록 언어가 아니지만 언어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또 색이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안전색이 있습니다. 교통이나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안전을 위한 표준색이 바로 이 대표적인 안전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빨주, 노노, 파 이렇게 5가지 컬러에 하나 더 붙은다 그러면 자주색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설명드릴 그런 필요도 없이 붉은색 대부분 소방과 관련된 기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과 관련된 그런 것에 빨간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노란색 장애물, 위험물 표시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녹색은 구급장비나 상비약, 의약품 이런 데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색은 어떤 지시를 나타내거나 장비의 수리, 조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파란색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떤 랭귀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서 또 컬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색채 심리의 활용, 제품 정보로서의 활용, 사회 문화 정보로서의 색의 활용, 국제 언어로서의 색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품 정보로서의 색의 활용,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질 수 있었죠? 제품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제품을 차별할 수 있다. 또 제품의 기능을 색을 통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8주차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원래 8주차가 색채 문화죠. 배우는 것이. 근데 1교시는 그 색채 심리의 연장선으로서 색채 심리 활용하는 법에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색채와 자연환경을 통해서 색채와 문화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